인간이 인류 역사가 지속된 이래, 인간이 태어난 이래 이런 변화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결혼 좀 혼인율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이 좀 출산율도 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거에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사회건강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중년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이라는 연구였습니다. 40대 비혼 여성 이들의 사회적 관계랑 돌봄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돌봄 공백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 40대 50대 비혼 여성이 돌봄의 대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청년처럼 마찬가지예요.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40대 50대 여성은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돌봄 공백 불안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사실은 뭐냐면 복지 비용을 늘려야 된다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연구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경제 활동은 지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7에서 30년 동안 1인 혼자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독립을 해가지고 쭉 혼자 살아왔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최근에 독립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었어요. 가족 중심 돌봄 체계 밖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에 불안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부족하다. 화려한 가족, 친구 등 대안적 관계에 의존한다. 이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혼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은 형제거나 부모님한테 끝까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친구나 일반 모임같이 대안적 관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체 변화와 인식의 변화.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생각을 저는 10대 때도 했는데 이거를 왜 모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노화 너무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못 피해가요. 질병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피해가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갱년기 마찬가지예요. 갱년기도 못 피해갑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 불변의 어떤 것들이에요. 인간이 인류 역사가 지속된 이래, 인간이 태어난 이래 이런 변화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노화, 질병, 갱년기가 인간에게 오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진시황도 그 불멸의 영약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를 썼지만 전혀 이제 이뤄낼 수가 없었죠. 결국에 이 노화, 질병, 갱년기가 오면서 어떻게 되냐.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는 결국엔 뭐냐면 비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잖아요. 근데 남성들도 50대부터 1인 남성 가구가 더 많거든요. 40대까지는 여성 가구가 많고 1인 남성 가구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긴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하는 연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는 남성이 제일 불쌍해요. 어디에 가도 개무실 당합니다. 물론 국가 지원 나오지만 예 굉장히 슬퍼요. 요런 이제 노화, 질병, 갱년기 같은 거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40대 50대 여성분들은 돌봄을 받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돌봄받는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하다. 이 준비 부족은 뭐죠? 돈이죠. 자, 가장 큰 불안, 위기 상황의 고립이다. 위기 상황의 고립이죠. 당연한 얘기죠. 이 생각을 20대 때 왜 못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혼을 하셨거나 뭔가 뭐 예를 들면 사별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비혼이면 뭐 내가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스스로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뻔한 게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비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00살이 됐는데 내가 비혼이었어. 내 보호자도 없어요. 내 형제도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 생사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게 될까요? 내가 뭐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수술에 대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누가 보호자가 될까요? 형제도 요즘 많이 없어요. 대부분 2명 낳거나 1명 낳는데 형제도 죽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출산율 1명인 부분도 이거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형제도 없어. 만약에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우리 부모님은 이미 늙고 돌아가셨거나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하다 보면 가끔 소름이 돋아요. 요즘에도 막 결혼 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존중하는데 그분들이 그 임종의 순간까지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런 상황들에서 혼자서 1 인으로 살다가 보통 배우자는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응급조치만 제대로 하면은 살 수 있었던 특히 심장마비라든지 CPR만 제대로 했어도 살 수 있었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옆에 사람만 있었어도 안 죽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연구 나와서 뭐 이걸 또 국가적 지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스스로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 이제 가장 큰 불안 위기 상황에서 고립이 되는 건데, 자, 쓰러질 경우 도움 요청 불가 우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동행을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수면 마취 포기 사례도 존재한다. 저도 저기 지금 SCHO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삶에 대해서 주요 가치관이나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죽음을 고민하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살면 되게 의미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어떤 철학에서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실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는데, 요즘에 왜 어린아이 같은 20대부터 40대가 많아지느냐를 제가 고민했을 때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수명이 오래 살잖아요. 저는 인간이 성숙하려면은 상실을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20대 30대들은 내 가까운 관계가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경험을 굉장히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결혼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40 대나 50대 이때 생각을 해 보는 게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겪게 되는 약간 저주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돌봄 요청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평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해결하죠. 근데 긴급 상황인 경우에 혈연이 있는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긴급 상황에 친구 부르는 케이스보다 혈연을 부르는 케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문제는 이 혈연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타인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강해요. 긴급 연락처도 가족 중심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쵸. 죽으면. 네, 그래서 보통 번식의 기능이 나의 어떤 영속성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정의할 때 왜 계속 생존하고 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 내 자식은 나의 연속성인 거예요. 내 존재의 연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인간 문화권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절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사실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이제 돌봄이라는 거는 간병이 아닌 미급식 곁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친구 간 돌봄 약속 사례가 존재하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내가 아프면 너가 오고 너가 아프면은 내가 무조건 갈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이제 공유를 한다,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이를 낳으면 좀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건 진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에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 낳으면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죽어요. 죽으면 '내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 건강 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건강 관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것인가? 왜냐면 친구라는 게 관계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 친구 관계는 아무래도 상대편이 힘들면 호혜적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가령 친구가 이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식물 인간이 됐을 때 A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약속 하나로 B라는 사람을 무제한으로 간병하거나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건 부정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떤 한쪽이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지켜내기는 어려운 약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입문 비밀번호 공유 등 대비하는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누군가가 연락을 할 때 연락이 안 돼요. 그 집에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등 이런 대비를 하는 행동들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정책 사각지대란,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정책 사각지대다. 그래서 청년 노년 중심의 정책 사이에서 비가시화돼 있다. 비혼인 중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산이나 양육 중심의 이제 정책 구조에서 비혼 여성 돌봄을 배제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걸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돌봄의 역설. 자, 부모 돌봄 책임은 존재한다. 40대 50대 여성들이 부모는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돌봄 권리는 이건 미보장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보는 세대, 처음으로 자녀에게 돌봄 못 받는 세대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실 생각을 해 보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 돌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쪼끔 피해 의식이 좀 들어가 있는 사고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럼 결혼했다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를 내팽개 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기 돌봄의 현실. 자기 돌봄이 뭡니까? 전 다 이런 단어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자기 돌봄이 뭐야. 내 몸은 내가 챙기기 당연한 거잖아. 자 근데 어쨌든 건강 관리 및 자기 통제를 강조한다. 당연한 얘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게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건강 관리를 더 하게 돼요. 물론 아이를 돌보면서 쪼끔 고생을 할 수 있고 약간 체력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건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자식을 보면서 '아 다 내가 절대로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더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아니 이게 무슨 생존 전략이야. 당연히 건강 관리해야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뭐야. 선택이라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돌봄 공백. 이거는 경제 문제다. 이게 문제죠. 아니 자기 관리 이런 걸 뭘 문제점을 삼아. 그게 뭐 고통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지. 근데 경제 문제 요게 이제 문제죠. 위기 대비 수단으로 보험에 의존해.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보험만 엄청 들어 놓고 자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보험은 또 많이 들어. 불안하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한 달에 또 많이 내죠. 이제 돈이 안 모이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에 자산을 또 쌓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돌봄이 시장 서비스로 전환이 된다. 저는 그래서 요쪽 시장이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돌봄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보험은 돈 없는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히 돈을 모으면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요. 보험금을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아파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 정말.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보험 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보험을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절세하려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상속세나 이런 걸 절세하려고도 많이 들었었고 과거에. 물론 최근에는 상증세법에서 약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예전과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 상속세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도 보험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절세 전략으로 보험도 많이 활용하고 법인에서 뭐 요즘 보험 중에 뭐 대표자 보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막 해서 뭐 세금을 좀 절약하겠다. 주로 보험 원래 영업에서 전략이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걸로 세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게 보험에 의존을 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금 받아봐야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잔병 치레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몸이 좀 건강해지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몸에 학습도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보험에 의존해 버리면은 그냥 아프면은 '아 보험금 받으면 돼. 병원 가면 돼.' 이렇게 돼 버려요.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인생이나 이런 거를 돈을 모아서 바꾸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보험 들지 마셔요. 저도 보험 2개밖에 없고 1-2개밖에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가족 밖 돌봄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면은 친구, 동료, 지역 관계에서 돌봄을 경험한다. 이제 친구, 동료, 지역. 자 코로나 시기 음식 지원 좋은 사례죠. 예 좋은 사례인데 좋은 경험 사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반려동물 상실후 위로 경험. 요것도 항상 좋죠. 자 새로운 관계 형태. 과도한 의미 없는 관계. 참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그냥 의무 없는 관계, 편한 관계,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관계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의무 없는 관계라는 게 결국에 내가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나중에는 핵심 관계이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고리타분하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자 서로 독립성 유지. 당연히 관계가 의무도 없고 결속력이 약하면 독립성은 많이 보장이 되죠. 너가 뭘 하든 옆에선 상관 안 하니까요. 필요시 도움 제공하는 느슨한 연결.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도움을 제공하고 뭐 아니면 뭐 쪼끔 친하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유럽병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80 년대 90 년대 유럽이 보이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꼴이 났는지는 지금 다 알거든요. 예 다 이래요. 새로운 생활 방식 욕구. 친구와 근거리 거주.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이상한 데를 사요. 친구와 근거리 거주 희망이 결국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내가 오를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친구가 저기 사네. 그냥 나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동주거 이 공동주거 부분이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공동주거하면 불편한 게 많겠죠. 지역 커뮤니티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 이 보고서는 이제 연구 보고서는 이제 정책을 제안해요. 안전망 강화. 보통 이제 경찰 치안과 관련된 거죠. 그쵸? 이것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 동행 서비스 이것도 복지로 하라는 얘기죠. 응급 연락 체계 구축 이것도 이게 결국 국가에서 해 달라는 얘기고 중년 1인 가구 포함 정책 재설계, 지역 커뮤니티 공감 및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걸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화적 변화 필요성. 네, 자, 의존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 개선 필요. 이제는 의존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도움 요청에 대한 심리적 장벽 완화. 근데 이게 점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래요. 그다음에 혈연 중심 돌봄 구조 탈피 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 친분이 있는 관계면은 이제 돌봄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독립성 유지 얘기를 하더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기적으로 살아라." 결국 그 얘기잖아요. 의존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를 개선해야 된대. 의존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의존을 받는 사람들은 뭐야? "아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워서 가져왔고 앞쪽의 현상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위기 상황의 고립, 그다음에 신체 변화와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은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들이고 최근에 결혼 좀 혼인율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이 좀 출산율도 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거에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을 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지만 유럽은 이미 이 현상으로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문제다, 뭐 중년 여성이 문제다, 비혼 여성이 문제다, 뭐 이런 외로움이 문제고 신체 변화가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그래요. 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현실을 얘기하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욕만 먹어요. 제가 초반에 "제발 소비 좀 그만해라. 제발 미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초반에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 네가 끼어드냐? 왜 네가 뭔데 조언을 하냐? 아 나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 해외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사서 끌고." 뭐 이런 얘기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